가사도우미를 감시하던 CCTV 진짜 대상은 며느리였다. 처음 그 카메라를 봤을 때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 달린 작은 검은 렌즈 하나. 빨간 불이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건 요즘 어느 집에나 있는 흔한 풍경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라며 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사도우미도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를 위해서라도 있는 게 좋지라고 말했다. 그 말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다. 아니, 그땐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가사도우미는 주 3회 오전 9시에 도착해 오후 4시면 나갔다. 그녀는 조용했고 묻는 말에만 답했고 일은 꼼꼼했다.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고 냉장고를 정리하는 손길엔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오히려 고마웠다. 아이 둘을 키우며 일을 병행하는 입장에서 그 몇 시간이 숨 돌릴 틈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CCTV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그건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집안을 지키기 위한 보험 정도로만 여겼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오늘 오전에 커피 2잔이나 마셨더라?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날 오전 나는 분명 혼자 집에 있었다. 가사도우미가 오기 전 잠깐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두 번째 잔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시 따라 마셨다. 그걸 본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하고 있었다. 아, 네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러게 요즘 애들 때문에 힘들지? 대화는 그렇게 흘러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우연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은 점심을 늦게 먹었네. 아이들 숙제는 내가 직접 받더라. 가사도우미 오기 전에 집이 좀 어수선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됐다.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점 그 말들은 받다라는 전제가 깔린 문장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졌다.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시선이 늘 따라다니는 기분. 거실에 앉아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도 잠깐 휴대폰을 보는 순간에도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의식하게 됐다. 카메라 아래에 서면 자세를 고치고 표정을 정리하고 괜히 할 일을 만들어 움직였다. 마치 집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어느 날 가사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 혹시 제가 카메라 각도 좀 잘못 건드렸을까요? 나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제가 청소하다가 보면요. 카메라가 부엌 쪽보다 거실 소파 쪽을 더 많이 잡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가사도우미의 동선은 부엌과 세탁실, 화장실에 집중돼 있었다. 그런데 카메라가 거실 소파를 향해 있다는 건 분명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CCTV는 누가 보는 거야? 남편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말했다. 엄마가 가끔 확인하지. 집 관리 차원에서. 그 대답은 나를 안심시키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가끔인지, 왜 굳이 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리고 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DVR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모니터와 저장 장치가 책장 아래 숨겨져 있었다. 화면을 켜자 분할된 영상들이 떠올랐다. 현관, 부엌, 거실.
그리고 그 거실 화면에서 나는 곧 알게 됐다. 카메라는 가사도우미가 일하는 시간보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다. 소파에 앉아 아이 숙제를 봐주는 장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 모습,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는 순간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이건 관리가 아니었다. 보호도 아니었다. 이건 감시였다. 누군가의 일상을, 사적인 순간을 아무 동의 없이 들여다보는 행위. 나는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리모컨과 켜진 화면을 보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거 봤구나.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놀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들킨 사람의 체념에 가까웠다. 나는 물었다. 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집안일은 잘하는지 봐야지. 며느리는 특히 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가사도우미는 명분이었고 카메라의 진짜 대상은 처음부터 나였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벽 하나, 천장 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동이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 감시는 언제부터였을까? 왜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관리 대상이었을까? 그 질문은 앞으로 이 가족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무도 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압박이었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자주 집에 머물렀고 남편은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거나 말수가 줄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시간은 설명되지 않은 규칙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빛은 아니었다.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는 왜 그렇게 일찍 잤니? 라는 질문이 아무렇지 않게 날아왔고 요즘엔 집에 혼자 있을 때 뭘 그렇게 오래 하니? 라는 말이 뒤따랐다. 대답을 해도 하지 않아도 그 질문들은 계속됐다. 나는 점점 말을 줄이게 됐고 집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조심하게 됐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생활 패턴이었다. 시어머니는 가사도우미의 출근 시간을 조정했다. 이제는 오전 내내 있을 필요는 없겠더라.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 말은 배려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은 감시의 시간을 나에게로 더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었다. 가사도우미는 점점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아예 나오지 않게 됐다. 집안에는 나와 시어머니 그리고 침묵만 남았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을 때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너도 조금만 조심하면 돼. 조심하라는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내 행동, 내 말, 내 표정까지 관리하라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감시는 시어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고 묵인했고 필요하다면 이용하고 있었다. 통제는 점점 구체화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장부 하나를 내밀었다. 가계부였다. 집안 살림은 내가 좀 더 꼼꼼히 봐야겠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물건을 사도 설명해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조차 사전 허락을 받아야 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매주 점검 대상이 됐다. CCTV는
더 이상 단순한 눈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그날은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돈을 썼니?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변명해야 하는 사람이 됐다. 아이들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불러앉혀 엄마가 집에서 뭐 하는지 말해보라고 했다. 그건 장난처럼 시작됐지만 반복되자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서야 분노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이 아니었다. 심리적인 학대였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폭력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오후에 벌어졌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예상보다 진료가 길어져 집에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병원 영수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보지도 않았다. 대신 TV 옆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내가 집을 나서는 장면부터 현관을 닫는 순간까지가 재생되고 있었다. 내가 나간 시간은 이때고 돌아온 건 이때야.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 그 말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의 말투였다.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은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다. 아이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말, 남편의 반응, CCTV가 작동하는 시간과 각도,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감시하던 CCTV는 곧 나의 증거 창고가 됐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통화하는 장면을. 며느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이 집에서는 내가 정한 대로 움직여야 해. 그 말은 소름이 끼쳤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지배였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됐다. 외출을 제한했고 아이들 일정까지 통제하려 했다. 심지어 친정에 전화하는 것조차 탐탁지 않아 했다. 괜히 집안 이야기 밖으로 나가면 좋을 게 없어.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 집에서 나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감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모든 관계를 파괴할 각오를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건 더 이상 무서움보다 분노가 앞섰을 때였다.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남으려 애썼고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감시는 정교해졌고 통제는 일상이 되었으며 나는 점점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갔다. 더는 이 집안에서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이의 말 한마디였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 얘기 녹음하는 거 봤어.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CCTV만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음성 녹음까지 하고 있었다. 내가 전화를 받는 소리, 아이에게 말하는 내용, 심지어 혼잣말까지.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걸 확신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생각이 없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외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었다. 법률 상담은 냉정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녹음, 특히 아동이 포함되면 사안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아닌 분명한 방향이 생겼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증거의 문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기록했다. CCTV 화면을 캡처했고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문자와 메신저로 정리했다. 특히 남편의 태도는 결정적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집안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화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명확한 적대 선언이었다. 폭로의 날은 가족 모임이 예정된 날로 정했다. 시어머니의 생일을 겸한 자리였다. 친척들이 모이고 모두가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는 날. 나는 일부러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나를 감시하는 눈빛으로 훑어봤고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 긴장감은 곧 현실이 됐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오늘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에 테이블의 공기가 멈췄다. 나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TV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내가 집안을 오가는 모습, 아이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통화하는 모습까지. 며느리는 아직 모르지.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 음성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순간 친척들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누군가 물었지만 대답은 영상이 대신했다. 녹음 파일이 이어서 재생됐다. 나에 대한 평가, 통제 계획,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눈 대화.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해. 그 말은 변명조차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오해야. 집안일을 챙기려고.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친척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범죄야. 그 한마디로 그동안 이 집을 지배하던 권위는 무너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그의 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아이들까지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계산이 사라졌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경찰 신고, 법적 조치, 그리고 분리 조치. 나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남편은 결국 선택을 강요받았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그의 선택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모든 관계의 끝을 의미했다. 이혼 절차는 길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했고 상황은 명확했다. 시어머니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완전히 사라졌다. 감시와 통제로 유지되던 권력은 사실 앞에서 아무 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날 나는 빈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봤다. 이 집에서 나는 오랫동안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감시되는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끝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숨죽이지 않았고 나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다. 이건 지켜내는 이야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을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증명이다. 당신의 집에도 이런 감시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졌던 행동들, 그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이 또 다른 침묵을 깨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